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투자이민 제도를 35년 만에 폐지하고 2주 후부터 $500만 지불하면 즉시 영주권과 추후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국가 부채를 줄여보겠다라는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투자이민 영주권 폐지 방침을 우선 밝혔네요, 어제. 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카드는 앞으로 골드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주일 뒤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인데 이 카드에 $500만, 한화 원화 기준은 70억 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500만 골드카드를 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EB-5 제도가 제정된 지 35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신규 골드카드는 어떤 개념인가요? 3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특권이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plus it's going to be a route to citizenship and wealthy people will be coming into our country by buying this card. They'll be wealthy and they'll be successful and they'll be spending a lot of money and paying a lot of taxes and employing a lot of people. And we think it's going to be extremely successful. 방금 육성으로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이 골드카드를 사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며 이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서명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배석을 했는데요. 골드카드 구입 희망자들은 그들이 훌륭한 세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조회를 통과를 하면 미국에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그 돈을 재정적자 줄이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한 상황인데 빚이 세계에서도 미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는 것으로 그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팔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최소한 한 해 100만 장 이상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100만 장요? 예. 한 해.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최소한 $5조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장 미국 땅으로 매년 유입이 되는 셈이 되겠는데요. 지금 안고 있는 미국 정부 빚의 14% 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면 확실합니다. 지금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이 외국인 투자자가 $90만 정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일자리만 창출하면 영주권을 준 뒤에 나중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도는 2022년에 5년 기한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는 것인데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동안 8,000명이 투자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와 같은 전 세계 약 100개 나라가 부유한 이런 종류의 이른바 골든 비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어제 모임에서 캐나다에 대해서 또다시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언급을 하면서 51번째 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골드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하고요 다른 나라의 투자 비자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미국 골드카드는 대놓고 비자 장사를 하겠다는 심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골드카드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구입, 은행 계좌 개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나라 비자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투자 이민은 1년에 10,000개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0만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한때 $50만 비교적 저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특히 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영주권, 투자 이민 영주권 받는 것이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돈만 내면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쉽게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것인데 $500만 액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비싼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정서 그리고 규칙보다는 돈이 앞선다는 트럼프 정부 특유의 철학과 기준을 보여주는 정책인데 다만 범죄 경력이 있는 부자들 돈까지 받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성국인 러시아 신흥 재벌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인 올리가르키 그룹이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나는 좋은 멋있는 러시아 재벌을 몇 명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 투자 이미 하신 분들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네. 보면은 그 투자를 주변에 해서 투자 이민 비즈니스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 키우면서 뭐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영주권도 받고 또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비즈니스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거든요. 많죠. 네, 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좀 더 붙여서 500만 달러를 그냥 내고 그냥 영주권 그냥 사버리고 나는 마음 편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는 대신 액수를 500만 달러로 네. 올렸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 그렇죠. 따기가 쉬워졌는데 그러니까, 일반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몇 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대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거 많거든요. 이 돈 내고 그다음에 저 영주권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500만 달러 그러면은 사실 비싼 돈인 건 틀림이 없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액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저 사회에 나와서 무슨 저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뭐 10명을 고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 돈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정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로 보면은 그걸로 그냥 적자를 좀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있던 35년간의 투자 영주권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권 규정 변경은 연방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영주권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난 1990년 의회가 제정해서 3년 전에 또다시 승인을 했던 EB5 투자 영주권 이 프로그램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상무장관이 비난을 했는데요. 의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한 사람이 기존의 EB5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그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뭐라고 적어주셨냐면은 70억이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사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듯 싶어요. 한국은 워낙 이제 부자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중동 여러 나라들 가운데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미국 시민권 한 번쯤 뭐 가져도 되겠네. 500만 원 탁 내고 500만 달러 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에서. 500만 달러라면 영주권을 먼저 받은 다음에 몇 년이 경과하고 시민권으로 바꿀 수 그러니까요. 있는 네. 그런데 그 안에 기존의 영주권자처럼 범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원조에서 뭐가 걸리게 되면 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 보장된 시민권 증서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만 달러라는 그런 막대한 금액을 내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기간은 굉장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의 그 집 한 채가 네. 뭐 500만 원, 700만 그렇죠. 달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분들은 꽤나 세계 곳곳에 있을 듯한데 과연 그런 분들 가운데 미국의 시민권을 얼마나 원하는가 또는 본인은 아니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듯한데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 카드를 사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 사실 500만 불 그러면은 7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보면은 아파트 한 세 채 정도 밖에 안 네,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 가서 내가 아이들도 그렇고 내가 한번 여기 가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분들도 있겠죠. 네네. 저는 한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사게 되지 관심을 않을까, 가지게. 사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돈 많은 세계 부자들에게는 묻지마 영주권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상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주권 판매 장사꾼이냐 이런 도덕론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을 대폭 높인 개념인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골적인 영주권 장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업가 출신이죠. 귀중한 미국 영주권을 이제까지 왜 헐값에 거저 주었냐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기존의 투자 이민 비자 제도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골드카드 판매를 통해서 단기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역시 과거의 투자 비자는 가짜 사기였다. 싼 값에 미국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과거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공화당 내에서 팽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첫 해부터 이 $500만 달러짜리 비자를 1,000만 장을 판다면 50조 달러가 되는데 미국의 부채 35조 달러를 다 갚고도 이익을 내면 환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1,000만 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이거 뭐 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5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올 때 영주권을 받고 왔거든요. 이민으로. 그때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영주권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더니 2만 달러 보셨네요. 그랬었거든요. 그때. 아, 그때 50년 전에 2만 달러 보셨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2만 달러라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2만 달러가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점점 액수가 높아지더니 요새 영주권 가지고 오셨어요? 영주권 받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예, 받고 100만 들어오셨네요. 달러.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500만 달러라는 것이 정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와이나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자들 돈 많죠. 많죠. 돈 많아요. 그 중국 네. 피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다음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네, 뭐 여러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오겠다 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만약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유럽과 남미, 아시아, 캐나다, 아프리카 부자들이 이 500만 달러짜리 골드 카드를 사서 미국에 다량으로 온다면은 이 돈을 바탕으로 미국 빚도 갚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아니 정말 트럼프가 한 얘기대로 정말 그렇게만 쓰겠다 그러면은 뭐 맞아요. 저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당장 2주일 뒤부터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4년 동안 4년 뒤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글쎄 흥미로울 말이에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과연 몇 장이나 판매가 될까? 네. 그게 뭐 그 부채를 갚는데 쓰이게 된다.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머리 하나는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장사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했어요. 아이디어 자체는 네. 호불호를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미국 지도자인데 여러 가지 상업적인 아이디어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누가 아이디어를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자주 많이 없어요?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잘 될 것이다라는 뭐 확신은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것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뭐 이게들 뭐 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들 이제 얘기들도 하는데 뭐 사기다 뭐 이게 무슨 영주권 장사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맞습니다. 이건 영주권 장사입니다. 장사죠. 라고 그냥 털어놓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난 팔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비즈니스라고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난 강조하고 팔겠다. 500만 달러에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이 마음가짐이니까 그뭐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레 28일 이 금요일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조인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재정적 지원 대가로 요구해왔던 광물 협정 마침내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는데요. 양국 정부 인사들이 지금 세부 사항을 놓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틀 뒤에 서명식이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굉장히 큰 거래가 될 것이다. 1조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갈등을 빚던 광물 협정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크라이나 총리도 조금 전에 금요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광물 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안보 보장 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이 추가로 협의할 것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협의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 사항이 어떻게 이제 조율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조약에 대해서 두 나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발표 직전까지도 갈등이 굉장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히토리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해왔는데요.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무기의 대가로 히토리 개발 지분을 5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공동 개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러시아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안전 문제를 보장해달라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미국은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런 애매한 조약을 맺어서 이런 문제점을 피해가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안보 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물협정 서명을 하기에 앞서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장을 받겠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채무자가 아니고 어떤 협정에도 500억 달러, 350억 달러 이런 빚을 지고 있다는 말도 없다. 우리는 피해자다. 채무자도 아니고 당당한 입장에서 광물 협정을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맺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도 확실히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뭐 갈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광물 협정을 하면서 안보를 확약을 받고 싶어서 이제 그럴 텐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모레 협정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조류 독감으로 지금까지 1억 6,600만 마리의 닭들이 도살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달걀값이 급등을 하고 있죠. 과연 집단 도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계란 가격, 달걀 가격이 내려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도살되는 닭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치명적인 H5N1,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한 농장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디애나주 한 시설에선 더 큰 발병을 막기 위해서 그때 터키 약 2만 9천여 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그렇게 3만 마리에 달하는 터키를 도살했지만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3년 후인 지금 이 조류 독감은 50개 주 전체로 퍼진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도살된 가금류 숫자는 1억 6,600만 마리를 넘어섰고요. 네. 계란 가격은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감염된 농장의 그 모든 가금류를 도살하는 이런 오래된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 업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금류 생산자들 또 전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까지 이제 조류 독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 도살만이 해결책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죽이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전에 집단 도살을 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랬던 거예요? 대량 살처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게 상식이라고 UC 데이비스의 수의사 또 상업용 가금류 전문가인 모리스 피케티스 박사는 말합니다. 이 조류 독감의 현재 버전은요, 잘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국의 상업용 닭, 터키, 오리를 휩쓸면서 사망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건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그 무리를 꿰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 설사와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만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닭에겐 고통스러운 일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면은요, 조류 독감에 감염된 그 동물만 도살을 하면 되잖아요. 감염되지 않은 가금류는 살려두면 안 됩니까? 그건 마치 도박과 같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조류가 이제 감염돼서 외부적으로 질병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요. 배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조류를 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검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새 한 마리라도 놓치게 되면 네. 이제 그땐 바이러스가 무리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추가 작업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란 가격도 더더욱 비싸게 만들 뿐이란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들보다 더 위험이 큰 이유도 있다면서요. 농장 내 바이러스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더해서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선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한테까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조개 도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류와 인간이 많이 접촉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아하. 단순히 그 근로자한테만 위험한 게 아니라요. 인간에게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제 더 광범위한 전염병이나 팬데믹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런 돌연 변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국제무역협정은 수입업체가 가금류의 이런 H5N1을 접하지 못하도록 대량 살처분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살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전략들을 고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조류를 이제 가금류 농장에서 멀리 유인하기 위해서 타겟 삼은 숫자를 감소시키거나 뭐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심지어 습지와 수역의 이전 같은 전략 등을 세우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 대안들은 의도한 절감 효과를 능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물류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주 가금류 연합 빌 메토스 회장은 모든 조류가 같은 지붕 아래 있지 않다면 보다 집중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아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식용 닭을 키우는 농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환기 시스템, 출입구, 출구가 있는 여러 채의 독립형 건물들로 운영이 된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물 보안 조치가 균이 바이러스가 헛간 사이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서 대량 아하. 도살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 조류 독감의 독성을 고려할 땐 이런 관행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온 집단 도살 앞으로 계속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의문이 많이 제기되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대안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계란 가격은 자꾸자꾸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어떻게 뭐 이걸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아이디어는 없네요. 네, 일부 막연한 막연한 아이디어들만 아이디어지. 내놓고 있는데 그에 네.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로독감이 확산되는 게 철새들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철새를 또 못 날라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거고, 네. 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계란값은 자꾸 올라가고. 네. 슬픕니다. 네. 슬픕니다. 네. 지금 저희도 지금 뭐 채널 5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에서도 지금 계란값을 또 따로 받는다고 그러고 뭐 데니스도 또 따로 받는다고 올린다고 그러고 하죠. 말이죠. 네. 이 계란 먹기가 이제는 무슨 꼭 네? 비싼 와인 마시듯이 이걸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현재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전시회입니까? 바로 KBIS 더 키친 앤 베트 인더스트리 쇼라고 해서 주방 욕실 전시회입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개막해서 내일까지 이제 4일 일정으로 펼쳐지는데요. KBIS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방 욕실 분야 전시회입니다. 주방과 욕실 관련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어서 주택 건축업자나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 CES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네. CES가 각종 소비자 가전을 비롯해서 컴퓨터, AI까지 신기술 트렌드를 광범위하게 보여준다 하면요. 네. 이 KBIS는 주방과 욕실 인테리어 제품을 비롯해서 냉장고, 오븐, 세탁기 이런 생활 가전에 초점을 맞춘 전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 670개가 넘는 브랜드가 이번에 참여했고요. 예. 한국에서도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주요 가전 제품 업체들이 내놓은 생활 가전 신제품 트렌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진만으로 봐도 예.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반적인 가전 제품인데요.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AI 같은 신기술로 무장한 정중동 형태의 진화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행사 특성상 방문객들에겐 신기술을 과시하기보단 제품의 디자인, 기능성, 사용성에 주안점을 뒀다 하는데요. 올해 행사에서 주요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디자인 규칙은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가전기기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이 이번 그 올해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들이 소개가 됐나요? 월풀 있죠. 미 가전업체 월풀은 스팀 기능 탑재 건조기를 신제품으로 소개했는데요.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센서 그리고 월풀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월풀의 신제품 전자레인지도 이제 사물 인터넷 기능을 통한 원격 조정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에 미리 오븐을 예열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엔 AI 홈 기술을 공감지능이란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AI 홈 허브가 집안 곳곳의 센서를 통해서 그 고객의 말,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다 감지를 하고 고객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연결된 가전과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시킨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월풀이 아직도 미국에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군요. 있죠. 네. 저는 문 근데요, 닫은 줄 알았어요. 저도. 월풀이 지금 판다는 지금 저 새로 만들었다는 그 기능 같은 거는 지금 삼성이나 LG에는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광고 볼 때 보니까 뭐 이미 이런 거는 삼성이나 LG에서는 이미 다 탑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보이던데. 네. 네? 뭐 저 집에 가면서 뭐 저 자동차 안에서 뭐 맞아요. 조리기구 네. 미리 키고 뭐 그런 거 다 보이던데 이미. 네네.
그리고 그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센서, 그 스팀 기능 탑재 건조기, 뭐 이런 것도 지금 삼성이나 LG에 다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어떤 게 가장 신기했었냐면은 지난번에 휴가 때 한국에 갔을 때 호텔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옷이 막 구겨지잖아요. 네, 특히 예, 여름에 예. 가서 마 같은 경우는 많이 구겨지는데요. 거기에 그거 피는 거. 예, 딱 넣으니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그 세탁소에서 금방 나온 옷 같이 맞아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저 코스코 가면 팔아요. LG 거. LG 거, 예, 그 좀 예, 비싸죠. 예, 예. 네. 그거 팔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용품들은 우리 주부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제품인데 요새 저희 주부님들은 상당히 편하시겠어요. 우리 때는 뭐 대리미질 하느라고 말이죠. 네. 뭐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전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이제 거행이 되겠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면서 내년도 주지사 선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리버사이드의 셰리프 국장이 또 주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지사 이 선거 판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 열흘 전에 리버사이드 이제 카운티 셰리프 국장 그 비앙카라는 공화당 소속 친 트럼프계 후보입니다. 네네. 이 셰리프가 이제 공식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언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한 민주당 내에서도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과 이제 높은 참여율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변수가 과연 이제 4년 임기를 마치고 LA에 돌아온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과연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도 이제 에머슨 대학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지사를 출마를 한다고 하면 오늘 투표를 한다고 하면 57% 지지율이 아주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누가 그분을 이제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아마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를 이제 포기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쟁쟁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셰리프 국장도 언급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진보 성향이 진보 성향의 이제 유권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헐리우드 슈퍼스타 이제 아놀드 슈워츠네거 그 주지사가 성공은 했지만 그분도 상당히 이제 중도 성향의 이제 공화당 후보였고 지금의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 그런 자리에서 이기는 확률이 매우 낮은데 하지만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없다고 하면 지금 선도하는 후보들은 뭐 KT 포터 이제 얼바인 지역의 전 연방 하원 의원 지난 선거에 이제 연방 상원을 도전했던 후보도 있고요. 또는 한인분들에게 조금 친숙한 이름이겠지만 안토니오 비아라고 네. 전 LA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캘리포니아 지금 현 부주지사 뭐 쿠나 라키스 등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큰 관심이 높아졌지만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조계로 그냥 다시 돌아가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가요, 연방정부 공무원을 많이 이제 해고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그 도지라는 이제 정부 효율부가 이제 탄생이 되고 나서 네.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당선이 됐고 다시 당선이 됐고 해서 예. 어느 정도 리스펙트하는 선에서 이제 지켜보자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정부 효율부가 하는 행동들, 액션들을 지켜보면 너무 불법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이제 의원들은 연방의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 상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다 그 다수당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단독적으로 움직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카드는 이제 법정에서 여러 이제 법정에서 다양한 소송을 통해서 이런 액션들을 막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뉴스에서 계속 보도는 하고 있지만 특히 제가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빨리 그런 이제 공무원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자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핵무기 감독관 뭐 이런 매우 중요한 자리도 다 하루아침에 그 해고했다가 실수였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애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지난 월요일까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 뭐 보고서를 제출해라라고 이렇게 모든 한 300만 명의 이제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제 이메일이 날아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일반 IRS나 이런 좀 센시티브한 부서에서 그러한 뭐 아니면 CIA나 이런 그 안보 관련된 부서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이제 그런 이메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러한 정보가 안 좋은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실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런 것에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큰 그 도움은 일반인들이 또 유권자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제 반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름 높은 지지율로 계속 나가고 있다가 지금 또 지지율이 이제 5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지지하시던 그 지지층에서도 이러한 그 정부 효율부가 하는 액션들 그리고 다른 액션들에 대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의 목소리가 좀 많이 더 생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진보 쪽 언론들도 보면은 민주당에 관한 보도를 별로 많이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조용하다. 이 공화당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지금 뭐 그냥 모든 거를 다 해버리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것도 조금 좀 의아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 민주당 측이 너무나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상 저희가 딱 한 명의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작년 선거에서는 뭐 카말라 해리스라는 대통령 후보 또 전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새로운 리더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한 명의 그 리더가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공화당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 언론의 그 시선은 당연히 이제 연방 하원의 다수당, 상원의 다수당 또는
최근에 또 백악관까지 다시 진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리더십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숙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네, 이런 대응을 하고 또한 새로운 리더를 빨리 구축해야 맞아요.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공무원들과 만나실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을 많이 접하면은 경험이 이제 있으실 텐데 미국의 공무원들이 좀 비적극적이고 덜 적극적이고 또는 비효율적이고 너무 방만하고 이런 느낌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연방 공무원과 그 접촉할 계기가 많았는데요. 네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일 텐데.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연방 공무원 숫자가 이제 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투명하고 일을 잘해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못하시는 분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공무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공무원들을 지금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모두가 좀 집에서만 일하고 재택을 하고 제대로 뭐 일도 안 하고 있고 세금만 비싼 세금만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계속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저희 패밀리 내에서도 연방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네, 왜냐하면 매일마다 이러한 효율 그런 부서에서 이메일이 날아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는 HR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다. 뭐 윗선한테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해라. 근데 또 그 이메일을 읽으면 답장을 안 하면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다음날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옵셔널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약간 연방 정부가 좀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연방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연방 공무원이더라도 네. 지금 전체적인 무드가 매우 다운이 됐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지난 20일에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진행이 된 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에 연방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이 미셸 스틸 전 하원 의원의 참석 의미에 대한 분석이 있다,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 이제 LA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온 스테이션 이제 큰 전철역이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이제 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현직 연방 하원 의원 여러 명 특히 다 공화당이죠.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여러 명 가운데서 또 가운데에 딱 미셸 스틸 전 한인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딱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물론 이제 고속철도 그 비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아직도 어느 리더십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몇 달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제 주한미 대사로 이제 후보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년에 있을 다시 이제 연방 하원 작년에는 패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사보다는 내년에 같은 지역 45지구 오렌지 카운티 45지구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물론 아슬아슬하게 그 패배를 했지만 지금의 민주당 소속 데렉 트렌 그 연방 하원 의원을 이제 그 상대할 만한 후보가 아마 공화당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셸 스틸 전 의원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한인이고 그리고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슬슬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그 자리에 이제 영김 의원은 없었습니다. 아, 네. 현직 의원인데, 예. 근데 또 대다수가 현직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인데 거의 유일하게 전직 네. 연방 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자회견이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예, 자금 잘 얻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다고요.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힘들겠네요. 근데 정말 그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많이 그래도 지금 지어 놓은 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캔슬하기도 힘들고 참 이게 그렇죠. 아주 입장이 네. 이상하게 됐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카스트는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팩트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지만 네. 고속철도가 지금 아이고. 캘리포니아에 꼭 필요한 그 그렇죠. 인프라 자산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걸 또 네. 지금 취소하기도 너무 지금 그래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지금 큰일입니다. 이 네. 영주권 500만 달러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고속도로나 먼저 줘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는 저는 꼭 필요한 아, 그러한 그럼요.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